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일제강점기 납치돼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옥선 할머니의 발인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돌아가신 이옥순 할머니의 나이는 향년 97세. 정부에 등록된 피해 할머니 240분 가운데 이제는 6분만 생존해 계시게 됐습니다. 14살 꽃다운 나이에 끌려가서 3년을 일본군 위안부로 처참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옥순 할머니. 70세가 돼서야 그렇게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참담했던 3년의 세월은 김금숙 작가의 만화 풀로 다시 태어났고, 이 작품은 만화계의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합의상을 한국 최초로 받는 영예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옥순 할머니는 고국에 돌아오신 후 인권활동가로 활동을 하셨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사과하고 배상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소신을 밝히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바라셨던 것은 잘못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 단지 그거였습니다. 10억을 받는다고 해서 보상이 되겠냐라는 게 할머니의 뜻이었으니까요. 이제 할머니의 유골은 고인의 유지를 따라 인천 앞바다에 뿌려졌습니다. 할머니의 억울함과 간절함, 회한을 담고 무심하게 바다는 흘러가겠지만 그 물길만큼 세월의 속도 또한 너무나 빠릅니다. 남아 계시는 6분의 피해 할머니만이라도 일본 정부의 사과,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차기 정부가 서둘러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라전 법정, 세상에 이런 일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5월 14일 수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식은 여수부터 듣겠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의 관리권을 넘겨받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박람회장 마스터 플랜을 위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역 일부에서 공공개발과는 좀 거리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관리권을 넘겨받은 여수 세계박람회장 운영을 위한 이 마스터 플랜을 세우기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용역사가 개최한 1차 중간 보고의 내용을 두고 지역사회 일부에서 용역 내용이 공공개발과는 차이가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이번 용역 1차 중간 보고에서 나온 내용이 새로울 것이 없는 이 컨텐츠가 제시되었고, 또 과도한 민간 개발 계획 등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공공 개발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며 일부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 보고회는 용역 수행사의 그동안 이행 과제 소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는데, 용역사는 박람회장을 미래 해양 관광의 새로운 혁신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모두 3가지 유형의 미래 개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예. 용역사가 제시한 미래 개발 방안에는 여수의 감성과 바다가 세계로 향하는 여정을 비추는 관광 랜드마크를 강조한 글로벌 관광 허브형과, 또 미래를 여는 혁신 산업의 거점을 강조한 지역 특화 및 산업 연계형, 지속가능 정주도시의 모델을 강조한 자족적 복합 생활형 등 총 3가지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예. 주요 콘텐츠 사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내용도 어떤 건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용역 보고회에서 제시된 주요 콘텐츠 사업으로는 짚라인 등의 익스트림 밸리와 워터파크, 실내외 레저 시설 등과 해양산업 창업 지원, 또 시제품 개발, 복합 컨벤션, 해변 공연 등의 사업이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해양치유센터와 해수 비대풀, 워케이션 공간, 복합 컨벤션, 휴양형 호텔 및 고급 주거 공간 등을 핵심 콘텐츠로 제시했는데, 용역사는 여수 지역에 있는 웅천이나 소호, 화양, 경도 등 해양 레저 거점을 꿈꾸고 있는 유사 단지와의 기능 중복 방지 및 연계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용역사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지역 일부에서는 당초 지역사회가 요구해온 이 공공개발의 청사진과는 거리가 먼 이 나열식 컨텐츠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특히 해양 관련 공공기관 유치나 입지와 관련한 내용들은 아예 다뤄지지 않았다며 제시된 주요 컨텐츠들 역시 대부분 기존의 유사시설과 차별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예. 이 밖에도 21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부지를 이 민자 유치 시설로 분류한 것 역시 과다하고 또 마스터플랜 구상이 박람회장 내에 한정돼 있어 여수 도심과 공존하는 내용이 부실할 뿐 아니라 육상부 중심의 계획으로 인해 해양부 관련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예, 짚라인부터 워터파크, 해수 비대풀까지 일단 제시된 사업들은 참 많은 것 같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 유치, 입지 이런 것들은 빠져 있고 또 최근에는 공공기관이 떠나가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박람회장 활성화 방안이 좀 표류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치밀한 개발 계획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광양 소식 듣겠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광양시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지 못해서 관내 곳곳에 개인형 모빌리티 기기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을 저희가 다뤘었는데 관련해서 광양시 의회가 시 집행부를 질타하고 나섰다고요? 네, 광양시가 도심 아무 곳에나 방치돼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유발시켜온 이 개인형 공유 모빌리티를 견인하기 위해 관련 조례까지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광양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예. 광양시의회는 시 도로과나 광양경찰서 등 관계자와 관내 모빌리티 사업자, 이용자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는데요. 간담회에서는 조례 제정으로 도심에 방치되고 있는 이동형 모빌리티에 대한 견인 조치가 가능해졌지만 그동안 단 한 건의 견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예. 간담회에서는 조례에 견인 조치가 가능하다는 내용만 명시돼 있고 견인 비용이 명시되지 않아 견인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럼 처음부터 견인 처분이 불가능한 이 조례가 제정됐다라는 건데 이에 대한 광양시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 광양시 관계자는 킥보드 주차 공간 등은 지난해 도비 일부를 확보했지만 시의회에서 이 사업자 설치 방침을 주장하면서 이 반납을 했다며 광양시 의회의 책임론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광양시는 앞으로 시의회와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예. 광양시 곳곳에 전동 킥보드가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 관련한 광양시 의회와 또 시 사이의 공방 다뤄봤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순천시가 순천시의 연양댐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토지 보상비가 2천억 원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토지 보상비 규모를 두고 순천시 의회의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연양뜰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2023억 원으로 추정되는 이 막대한 금액의 토지 보상비를 두고 지역 일부에서 지난 2021년에 이 순천시 의회가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승인을 했다면 이 보상비를 절반 규모로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회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해당 사업 순천시가 지난 2020년 이 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 따른 보상비를 추정했는데 당시 1,090억 원이 추정됐습니다. 예.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2배 가까이 늘어난 2,023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당시 순천시 의회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을 승인했다면 사업비를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를 절반 정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예, 어떤 것 때문에 지금 5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정리를 해보자면은 사업 시기를 놓쳐서 보상비의 규모가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건데 당시 순천시 의회는 왜 사업 승인을 해주지 않았던 건가요? 네, 지난 2021년 순천시는 연양뜰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시의회에 수차례에 걸쳐 안건 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 순천시의회는 9개월간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고 이 안건이 자동으로 폐기되었고 결국 수년 동안 사업이 미뤄진 셈입니다. 당시 순천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행정 절차가 지연다면 엄청난 토지 지가 상승과 인건비, 또 자재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대폭 늘어나고 이에 따른 지방채 발행이 폭증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순천시 의회는 해당 안건을 처리하지 않았고 결국 몇 년 후 현재 보상비가 무려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예, 반대로 보자면 사업 부지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몇 년 사이에 무려 1,000억 원의 보상비를 더 수령을 하게 된 셈인데 총 합산해서 사업의 타이밍을 놓친 대가치고는 좀 비용이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할게요.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또 무탈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네, 늘 무탈하게. 네, 잘. 너무 좋은 거죠. 무탈한 게 사실은 제일 맞아요. 아무 일도 거고. 안 일어나는 게 가장 평화롭고 예. 좋은 상황인데 지난주에 또 어버이날도 있었고 뭐 현재까지 스코어로 보면은 무난하게 이번 해도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아버지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또 아버지 화이팅으로 끝나는 네. 이결아 변호사님. 그렇게 따지면 또 이번 주에는 스승의 날이 또 맞아요. 이제 네. 내일이면 또 오잖아요. 그래서 또 뭐 이미 이제 학교를 졸업한 지는 오래됐지만 또 인생에 또 많은 스승들이 있으니까 감사 인사를 좀 전해보시죠. 전화라도 네. 오랜만에 한번 드려야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스승님 두 분 스승님이 뭐 겹치거나 하시지는 않으세요. 일부 저희 좀 대학원 스승님들은 겹치고요. 예. 교수님들. 그 전에는 겹칠 일이 없지만 각자 뭐 스승님 알아서 챙겨야죠. 네. 좋습니다. 또 스승님 입장에서는 제자끼리 이렇게 또 화목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또 꾸리고 있는 모습이 또 얼마나 또 좀 뿌듯하고 하시겠어요. 네, 그러실 수 있겠죠. 이 분위기 뭔가요? 자, 오늘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정치 사법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도 화재 판결 대신에 최근에 각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재판들이 대선 이후로 좀 줄줄이 연기된 건 맞지만 민주당은 법안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민주당의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인데요.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고요. 또 하나가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요. 이는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들을 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번에 민주당이 낸 형소법 개정안,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법무부에서는요,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법사위에 신중하게 검토해달라,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 두 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금 발의를 했잖아요. 예. 지금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고 나서 다음 날인 2일에 지금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법안을 발의한 뜻을 좀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재판 정지 효력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뭐 기소만 안 되는 거다, 아니면 재판 진행까지 안 되는 거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해석의 여지를 없애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이런 법안을 발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예. 조금 그 내용들을 좀 뜯어보면은 약간은 과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맞느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상황에 따라서는 그 외환 및 내란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직 중에도 법원이 재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거는 뭐 기존에도 똑같은 건데 예. 명백한 공소 기각 또는 무죄 사안인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그 이외에는 진행 못한다. 좀 이 단서 조항이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이런 내용들도 저 법률가 입장에서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예. 좀 황당해요. 원래 그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결론이나 예단을 드러내면 안 되잖아요. 판사 예. 입장에서.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개정을 시도하려고 한다. 과연 국민들의 어떤 충분한 어떤 이해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피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나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단서 조항이 있는 것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선고 내용을 미리 알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인가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이게 사실 말씀 저희가 듣고 온 것처럼 네. 그러니까 어려운 불가능한 이야기가 거 아니잖아요. 좀 웃기지 않나요? 저는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판부에서 갑자기 선고기일을 지정했어요. 예. 그러면 야 이번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이고 재판 정지하게 돼 있는데 왜 선고기를 잡으세요라고 하면 재판부가 무죄할 거니까 무죄 선고할 거니까 제가 잡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자는 겁니까? 좀 아니 그 말인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그럼 제가 한번 좀 네. 이제 예. 다른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예,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이제 그 개정안에 보면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이제 단서 조항이 있는데 무죄뿐만 아니라 면소나 형의 면제나 공소 기각의 선고를 할 때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건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만을 염두에 둔 그런 조항은 아니고 예. 면소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범죄가 있은 후에 뭐 법령의 개폐로 인해서 형이 폐지되었을 때는 면소 판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무죄 여부를 뭐 예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죄를 처벌할 법률이 없어져요. 법령이. 그러면 예. 그때는 면소 판결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명백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염두에 두고 이 조항을 넣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예. 이거를 이제 뭐 무죄에 너무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할 걸 예정하는 경우에는 재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냐라는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건 꼭 그것만 염두에 둔 그런 규정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무죄만 염두에 둔 건 아니지만 무죄도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또 거기서 비판을 받는 거죠. 네. 그러니까요. 재판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과를 알고 뭔가 맞습니다. 한다는 자체가 일반인 네. 기준에서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법무부는 또 헌법 68조와 진행되고 있는 이 형소법 개정안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는데 헌법 68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어떤 점이 충돌할 우려가 있다라는 걸까요? 일단 헌법 68조의 내용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예. 헌법 68조 2항에 보면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예. 그러면 판결에 의해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지금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예. 지금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가 아니면 이렇게 자격이 상실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 대통령이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뭐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예.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느냐. 지금 법무부에서 그런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68조에 들어있는 판결 등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 네. 불가능하게 돼버리는 거니까 형소법 개정안이 아예 그렇죠. 외환죄, 공포가 내란죄를 되면 제외하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재임 중에 어떤 죄를 범했더라도 예. 재임 전에 어허. 당선되기 전에. 알겠습니다. 이계로 변호사님 혹시 그래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에서는 이 이제 뭐 그 이제 68조와의 충돌 문제가 이제 평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이제 결정날 확률이 높고 또 이제 대선을 한 이후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과 형사재판이 확정돼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또 차별하는 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정안이.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 이재명 후보자가 예. 예를 들어서 대선을 하기 전에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선 이후에 형사재판이 확정되는 경우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해서는 뭐 피선거권도 박탈되지도 않고 뭐 그 대통령직도 유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별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이 돼야 우리가 평등권이 침해되지 않는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예. 이 규정은 대선 이후에 형사재판이 확정된 피고인하고 형사재판이 대선을 하기 전에 확정이 돼서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라는 그러한 점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위헌의 소지가 아주
짙다라고 예. 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이거는 어떤 헌법 개정에 준하는 그런 어떤 국민의 어떤 공감대를 얻고 그런 어떤 논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졸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의견을 이제 뭐 신중 검토 의견을 이제 밝힌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의 지금 통과한 개정안 중에 하나가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인데 이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일단 현행 공직선거법은 그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 방송, 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중에 행위라는 용어는 삭제하자.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요소들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는 여전히 금지를 하되 예. 행위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공표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행위는 빼자라는 내용으로 지금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된 거죠. 예. 그러면 행위라는 거가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말도 포함될 것이고 뭐 정말 사기를 친 것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라든지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든지 이런 행위들에 관한 것들은 다 이제 빠지게 되는 거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 자 이재명 후보자가 김문기를 몰랐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이런 말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면소 판결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른바 이재명 재판중지법 뭐 이렇게 하면서 그와 같은 이제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제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네. 중앙선관위도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선관위 지금 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는 선관위 입장에서는 행위, 축조 해설뿐만 아니라 250조 선거법 250조를 손대는 경우에 어떠한 선거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렇게 빨리빨리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위험한 시도 아니냐 뭐 이런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 거죠. 예, 어쨌든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 파기환송심 결과가 바뀔 수 있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네. 사안이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선관위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런 법안들이 좀 공포가 될 경우에는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밀어붙인 법안들이기에 이거야말로 약간 뭐 그 위인설법의 나쁜 사례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사람을 위해 법을 만든다 이런 말씀 또 하시던데요. 그런 여기저기서. 느낌을 예.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걸 알겠어요. 근데 과연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돼서 만약 유지가 된다라면 본인들의 발목을 잡을 날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민해봐야 되고 여전히 법이라는 건 사회적 약속인데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법도 만들어지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개정도 예. 되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뭐 이 이제 민주당에서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거 뭐 꼭 이재명한테만 적용되는 법 아니다. 앞으로 뭐 이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선거에 나오려는 사람들이 어떤 발언만으로 그게 의견의 표명일 수도 있는데 그것만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돼버려서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거는 너무나 큰 어떤 처벌이다라는 어떤 그런 이제 인식은 있었죠. 예. 뭐 그런 거에 대한 걸 알겠는데 어떤 이 시기나 어떤 그 내용이나 이런 거에서 뭐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지는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민주당이 법무부와 또 중앙선관위에 좀 반대 의견에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또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영역 그리고 사법적 영역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결아, 송하진 부부 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주제를 조금 바꿔서 SNS나 유튜브에서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범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허위의 사실을 이용하거나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지금 강력 처벌에 나서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보다는 책임을 더 중시하는 시대가 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부터 듣고 오시죠. 안녕 나전이들, 내가 누구야?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다 풀어주는 푼다리 아냐. 자, 오늘은 어떤 궁금증을 한번 터치해볼까? 오늘은 이 푼다리 언니가 요즘 잘 나가는 가수 있지? 실명 거론은 못해? 그 가수 뒷얘기를 들고 왔다는 거 아니야. 뭐야 실명을 또 알려달래. 실명은 이따 우리 나전이들 하는 거 봐서 같은지 하고 지금부터 내 얘기 잘 들어. 글쎄 그 가수 하면서 변호사까지 한다는 그 여수에서 유명한 송땡땡 있잖아.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뭐 모르면 뭐 할 수 없고, 그 사람 원래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변호사라고 지금까지 속여왔다는 사실 내가 알아냈지 뭐야. 그 사람 잘한다는 사람이 나한테만 제보를 해와서 제보 영상까지 있는데 지금부터 깐다. 잘 봐. 걔가 원래 공부를 잘 못해요. 고등학교도 걔 아버지가 돈 좀 주고 넣어줬는 것 같더만. 변호사는 뭔 변호사, 그냥 변호사 사무실에 몇 달 있었지. 야, 이 사람 안 되겠구만. 가수로서도 무대 한번 세워주라고 현금 다발을 들고 다닌다는 소문도 있어. 아주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격 아니야? 하여간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활동을 못하게 해야 돼. 음성 변조까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런 음성 시대는- 변조 지금 기계적으로 해주신 게 아니에요? 아, 자체적으로 하신 거였어요? 네. 아, 들으시는 분들은 하신 거였어요? 덥네요. 그 네. 밖에서 감독님이 해주신 줄 아셨을 텐데 직접 코를 막고 이렇게 음성 변조. 괄호치고 음성 변조된 목소리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참 어렵네요. 쉽지 어려운 않습니다. 질문을 작가님이 주셨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은 이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범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볼까 하는데, 뭐 송땡땡이라는 가수 겸 변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한 유튜버가 폭로를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의 일부를 좀 저희가 재현을 해봤습니다. 요새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유명인들을 비방하는 유튜버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죠. 이제 이 사건은 많은 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건데, 아이브의 장원영, 뭐 방탄소년단의 비, 정국 등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이죠. 탈덕 수용소 이른바. 거기에 이제 운영자 박모 씨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뭐 아이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워낙 자주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부분이라서 이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그러니까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 영상을 23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채널에 이제 올려가지고 이제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의 혐의로 이제 최근에 1심 형사 재판 결과가 있었습니다. 예, 최근 법원이 좀 중하게 이를 처벌하는 추세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의 정식 재판 청구, 약식 사건의 구형 기준이 강화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법원이 선고하는 양형도 자연스럽게 상향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처벌을 해달라라고 예. 이렇게 구하는 수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법원에서도 그에 맞춰서 지금 양형 기준들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예. 사실은 검찰 구형과 법원 선고형 사이에 그 2분의 1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 항소를 하는 게 검찰의 실무예요. 그래서 징역 2년을 구했는데 징역이 1년 이상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제 항소를 하는 것이 예. 일반적인 실무 관행입니다. 근데 법원이 지금 계속 기존 양형을 유지하면은 검찰이 계속적으로 항소하는 사건이 쌓일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처벌해달라고 하는 수위를 이렇게 높이고 있는데 법원은 계속 지금까지 해왔던 걸 유지한다 그러면 항소 비율도 올라가고 재판도 그만큼 더 복잡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균형을 찾기 위해서 법원 스스로도 이 선고하는 기준도 좀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는 거죠. 네. 자, 검찰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범죄에 대해서 더 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전국 검찰청에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예, 검찰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범죄에 대해 이제 더 강력히 대응을 하고자 사건 처리 기준을 개정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나 모욕 범죄 등에 대해서는 자, 정식 재판을 적극적으로 청구한다. 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약식 기소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예. 정식으로 이제 법원에서 뭐 재판을 받지 않고 그냥 이제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 기소가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는 그
유형들을 좀 나눠서 세분을 해서 이런 사건들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약식으로 끝내지 말고 정식 재판에 회부하도록 그런 지침을 각 검찰청에 내렸습니다. 예. 자, 검찰이 보니까 이 형식을 뭐 이익 추구형, 보복형, 음해형, 뭐 가짜 뉴스형, 중대 피해형처럼 구체적으로 좀 나눠 놨더라고요. 네.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좀 볼까요? 일단 이렇게 틀을 정해 놓은 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범죄가 형태가 다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검찰이 지금 구분 지어 놓은 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익 추구형 같은 경우에는 영업적 경제적 이익 취득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뭐 유튜브 조회수를 위해서라든지 뭐 그런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금전적인 수익을 얻기 그렇습니다. 위한 뭐 최근 흔히 말하는 사이버 레카 이런 그렇죠. 사람들이 이익 추구형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을까요? 자극적인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조회수를 올려서 금전적인 이익을 얻고자 예. 한다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복 음해형이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보복 음해 위해 등을 위해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전파력이 높은 매체를 이용해서 범행을 할 경우에는 보복 음해형, 그리고 가짜 뉴스형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해서 게시 유포하는 경우, 그리고 반복 범행 및 재범행. 이거 사실 재질이 좀 안 좋죠. 그래서 특정인에 대해서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 경멸적 표현을 게시한 경우에, 예. 그리고 뭐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범을 하는 경우 당연히 여기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중대 피해형이 있는데요. 회복 불가능한 사회적 신뢰 저하 및 인격권 침해,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충격 초래, 뭐 이런 것처럼 사실상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이것이 나중에 허위라고 밝혀지더라도 이런 경우도 또 중대 피해형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예. 사안별로 보면은 굉장히 좀 무섭잖아요. 그 파급 효과들이. 그래서 이렇게 구분 지어놓고 이에 맞춰서 처벌 기준도 강화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뒀다는 것은 그만큼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을 좀 많이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형을 나눠서 이런 거는 초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전력이, 그러니까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를 하는 그런 지침을 내린 거죠. 그래서 더 뭔가 처벌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걸 보이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심플하죠. 허위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하면 안 된다. 뭐 어떻게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거를 세부적으로 유형을 나눠놓고 여기에 해당하면 일단은 벌금으로 가더라도 고액의 벌금을 하거나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구공판을 해서 그러니까 재판을 구해서 징역형을 구하겠다라는 네. 의지를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이렇게 형벌이 좀 뭐 중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한참 전부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 왔는데 앞서 꽁트에서 본 것처럼 그냥 뭐 가볍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아니면 말고식의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유튜버들이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기소 과정 자체부터 좀 이전에는 경하게 처리되어 왔던 경우가 좀 있었어요. 약식으로 이제 뭐 그러한 행위가 이제 뭐 반복되거나 이제 계속 했던 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약식으로 처리된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어떤 유튜버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탈덕 수용소 운영자에 대해서도 예. 징역형이 선고는 됐지만 집행유예로 이제 선처를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검찰도 항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그런 사이버 레카들에 대해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잇따라 선고하는 좀 경향이 있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좀 그 우리 밀양 2004년에 밀양에 있었던 그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했던 유튜버가 있었어요. 예. 근데 실제로 20명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12명이 거짓이었습니다. 12명의 신상이. 그래서 이 사람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굉장한 실형을 받은 거거든요. 물론 이제 피해자들 입장에서 3년이 크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사건에서 대부분 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던 거에 비해서는 3년이라는 실형이 선고된 거는 좀 의미가 있는 판결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검찰이 구형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바뀔 예정입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 뭐 그까짓 거 해봤자 난 초범이고 뭐 벌금 뭐 약한 벌금만 내면 되는 거니까 뭐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 검찰이 최저 하한선을 지금 올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건 벌금 이야기만 하는데 당연히 상한선은 징역도 있습니다. 근데 예. 이제 검찰에서 지금 밝힌 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같은 경우에는 현행 최저 하한선을 500만 원에서 그러니까 구형을 할 때 예. 700만 원 이상으로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형법상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그리고 돌아가신 분 사자 명예훼손죄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 구형을 이제 높이겠다. 그래서 예. 하한선을 좀 높여서 기본적으로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은 처벌 수위도 높여달라고 요청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힌 거죠. 예. 관련해서 우리가 요즘 뭐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SNS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들도 있고 이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운영을 하는 경우에 좀 유의해야 할 점이 명확해진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뭐 유튜버 중에는 뭐 이제 공익적인 목적 예를 들어 어떤 특정 범죄 사건의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한다라는 거는 나는 어떤 공익적인 목적, 다른 피해자를 방지하고 이런 걸 내세우기는 하지만 예. 실제로 이 사람들이 처벌받은 어떤 그 판결 이유를 보면 예. 뭐 이제 뭐 피고인은 공익적인 목적을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면면을 들여다 보면 실제로는 뭐 조회수로 인한 어떤 수익의 어떤 그 본질적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이제 수사 결과 드러나는 것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처벌 사건은 스토킹 처벌법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 최초의 사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뭐 어떤 그 유튜버나 이런 SNS를 이용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어떻게 스토킹 처벌법까지 적용이 되냐 이 부분 좀 궁금하실 수 있는데 스토킹 처벌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피해자들의 주소나 성명, 나이 등 나이를 특정해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이런 정보통신망을 위해서 공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우리 꽁트 사례에서도 여수에 사는 가수와 변호사를 겸하는 송땡땡이 완전 특정이죠. 다 알 수 있죠. 저 이름만 말하지 쉽게. 않았을 뿐 특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의 뭐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모욕 이것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 처벌법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내가 아무리 물론 이제 공익적인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에서는 뭐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다른 사람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내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걸 예. 항상 유념하시고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처벌도 강화된다는 점. 맞습니다. 예. 자, 오늘 SNS나 유튜브 상에서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관련 범죄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오늘은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주인공은 누굴까요? 여성 활동가이자 이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김채원이라고 합니다. 네, 여성 활동가이자 사회복지사인 김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사회복지사라는 직업 자체가 요즘에 젊은 세대가 기피하는 직종 중에 하나라고 해요.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사 막연하게 일단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어떤 업무들을 주로 하는 직업인가요? 네,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 여성, 뭐 가족,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돕고 지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업무 중에서도요, 오늘은요, 여성 쉼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MG 사회복지사를 만나봤습니다. MG라고 하면 조금 젊으신 분인가 봐요. 그렇죠. 사회복지사 중에서 좀 젊은 세대에 속하는 분이십니다. 예. 자, 여성 쉼터. 이름 자체가 여성을 위한 기관인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돕는 시설인 것 같긴 한데 네.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가정폭력이나 네. 또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나 자녀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네. 시설. 네. 예. 보통 여성 쉼터는요. 10살이 넘는 남자아이들은 입소가 불가능해서요. 아이들은 가까운 청소년 쉼터에 입소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여성 쉼터는 청소년 자녀가 모두 함께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정폭력을 당한 그 피해자가 주로 여성들인데 그 그렇죠. 여성들의 자녀까지 함께 입소를 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일종의 뭐 주거를 도와주는 시설이에요. 네,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에 함께 모여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곳에는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자녀 학업과 함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쉼터는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인데요. 여기는 이제 조금 더 특화가 돼서 가정폭력 가족 보호시설이에요. 예, 그래서 이곳은 이제 다른 시설과는 다르게 만 18세까지 입소를 할 수가 있고, 이제 피해를 입은 이제 여성과 이제 그의 동반 자녀들이 이제 입소를 하는데, 피해자 자립을 위해 이제 자격증 취득을 저희가 함께 돕고 있고, 동반 자녀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비밀 전학을 함께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이제 신변 보호를 같이 좀 돕고 있는 시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가정폭력 가족 보호시설, 그러니까 동반된 자녀를 포함해서. 네. 그런데 이 비밀 전학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 비밀 전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요, 이전에 다니던 학교를 계속 다니면 가해자에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피해자의 동의하에 학교 교육청과 소통을 해서 어디로 전학을 갈 건지를 알 수 없도록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전에 다닌 학교에 정보가 아예 없어지는 거죠. 아하. 자, 이 김채원 사회복지사는 여성 쉼터에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주로 돕고 있다고 하죠. 네, 요즘 뉴스를 통해서요, 스토킹 피해자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남에서 유일하게 이 스토킹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나 1366 여성 긴급 전화를 통해서 연락이 오면 이 긴급으로 숙소를 임대해주고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요즘은요, 스토킹 범죄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남성 피해자도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스토킹 긴급팀은 스토킹 피해로 인해 이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안전한 임시 보호 공간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및 심리 정서적 회복을 지원하는 업무를 이제 수행하는 팀인데요. 이제 주요 업무로는 피해자 초기 상담, 위기, 개입, 안전 계획 이제 수립을 하는 등 유관기관과 연계를 하면서 이제 피해자에게 더 적절한 지원이 무엇인지 저희가 더 알아보고 지원을 하면서 하는 이렇게 도움을 주는 팀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스토킹 피해자들은 원룸으로 개인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는 그 통계를 내보면 대부분 50대, 40대, 중년 여성들도 많은 피해자들이 있다라는 게 많이 나와요. 이제 남성도 이제 이게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으로 인해서 이제 현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생활이 어려울 경우에도 이제 연락을 주시면 같이 연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없이 스토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을 하고 네. 또 상담부터 치료까지 전방위적으로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가정 폭력 같은 경우는요, 여러 세대가 같이 지내요. 그러니까 방만 따로 해서 한 시설에 건물 안에, 한 건물 안에 지내고요. 이 스토킹 피해자들은 원룸으로 따로 지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런 범죄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안전 그리고 보안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지역을 바꿔서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거나 또 여수로 오는 분들도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지역에서 생활하기 두렵다 할 경우 다른 지역에 있는 여성 쉼터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지역으로 또 지역에서 경기도권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생활하는 동안 다양한 안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지역에 있다라는 게 무섭고 불안할 경우에는 저희가 타 지역으로 제가 연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피해자와 상담을 최대한 진행을 하면서 이제 최대한 그 의사를 반영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당장에 타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그래서 대부분 위험해도 이 지역에서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경찰서 연계를 통해서 이제 스마트워치라는 게 있어요.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뭐 위협이 있을 것 같으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경찰이 긴급으로 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제공하고 있는 원룸마다 긴급으로 출동하는 그 민간 경호 업체를 저희가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누르면 오는 뭐 그런 서비스 업체도 다 해놓고, 호신용 스프레이, 뭐 전기 충격기, 그런 거는 저희가 개인으로 다 지급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래도 최대한 조금 안정하고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정말로 약간 체계적으로 네, 도움을 맞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도 특히 피해를 입은 상처를 입은 마음을 위로하고 보호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네.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이 김채원 사회복지사는요, 함께했던 피해자들이 퇴소할 때 그 모습을 보면요, 사회복지사라는 직업에 보람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분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들이 퇴소를 할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표정하고 마지막에 나갔을 때 그 표정이 정말 차이가 날 때가 있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작은 손길을 받아들일 때도 몸을 이렇게 추스리거든요. 이렇게 이게 피해에 대한 그런 그 트라우마가 있으셔서 몸의 터치에 대한 것도 엄청 민감해하세요. 근데 그런 여성들이 나갈 때는 선생님 감사해요. 뭐 제가 진짜 이제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그렇게 말을 전했을 때 뭔가 내가 도움을 주고 있구나. 이 여성 쉼터가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발디듬이 되고 있구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들 때 좀 보람이 되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이 여성인 피해자들이 많고 이제 그들이 다시 생활이 안 되고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시 그 폭력 속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여성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소리 낼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저는 참여해서 소리를 같이 내고 싶습니다. 네, 여성 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김채원 MG 사회복지사 만나보고 왔습니다. 자, 여성 쉼터는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여기는 비공개입니다. 아, 그래요? 시설, 주소, 전화번호 모두 비공개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여성 긴급전화 1366 아니면 112 경찰서 통해서 신고 가능하고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가정폭력 상담소나 여성폭력 상담소를 통해서 연결 가능합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1366번 혹은 112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5월 14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